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오늘 개항기 이후의 문화, 개항기 이후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때의 문화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와야죠, 그죠? 개항기와 일제강점기의 문화, 교재는 237쪽. 우선 그 첫 번째로 근대 문물의 수용. 참 귀찮은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예. 근데 우리가 또 이게 나오니까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총국, 여러분들과 깊은 관련 있는 우정총국, 이거 반드시 알아주셔야 됩니다. 예. 우편제도니까, 계리직이니까. 갑신정병 때 우정총국이 세워졌죠. 그런데 실패함으로 인해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을미개혁 때 다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을미개혁 때 어떻게 뭐라고 그랬어요? 단태우종이죠. 단태우종이죠. 자, 전시는 갑신정변 때 우정총국. 그럼 우정총국에서는 이제 편지도 보내지만 뭐도 보내요? 급한 연락은 뭘 보내야 돼요? 전보를 보내야 돼요. 전보. 전보 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전기 신호입니다. 옛날엔 전보 보냈어요. 급한 일이 있고 그럴 때. 그럼 이거 뭐예요? 전기로 보내는 신호예요. 전신이에요. 전신이죠. 전기로 보내는 신호니까. 그러니까 전신이 제일 먼저 들어옵니다. 제일 먼저. 전신이 갑신정변 이후에, 그래서 일본과 부산, 그 다음에 의주, 그 다음에 전보총국. 전보총국. 전기로 보내는 신호니까 요거 알아두시고, 이것도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전보도. 전보가 뭐라는 줄 아시죠? 그러니까 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그 전기 신호를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보내주는 거예요. 네,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전화 보겠습니다. 경운궁에 처음으로 가설되어 있다. 경운궁에 처음으로 가설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과 인천 간의 시외전화 개통은 1902년도에 가설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전기와 전차 보겠습니다. 전기와 전차. 경복궁에 전등 전기가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보 다음에 이제 뭐냐면 전기예요. 전기, 전등. 전기로 이제 이 전보는 아주 미미한 신호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전등이 들어와요. 전등. 그리고 아간판천 이후에 한성전기회사, 그 전등 전화 부설권.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전차까지 나중에 개통하게 됩니다. 몇 년도에? 1899년도에. 전차.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보리차 이 순서를 보리차, 보기차인데 원래 보리차 이렇게 전보, 전기, 전차. 아시겠죠? 그 서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철도 들어와야 되겠죠? 철도는 경인선, 서울에서 인천 간 제일 가까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경부선. 그 다음에 경의선이에요. 이거 일본 애들이 하는데 왜 했을까요? 여러분들 왜 했을까요? 전쟁 때문에 한 거죠. 러전쟁 때문에. 경부선, 특히 경부선은 러전쟁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료시설 광해원 있습니다. 광해원 1885년도에. 1885년도면 여러분들 갑신정변 바로 직후죠. 광해원. 요거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거.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에 볼 수 있었던 것을 골라라,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있었던 것들을 골라라 딱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전화가 있었다, 뭐 그 다음에 뭐 또 전차가 나왔다, 또 그 다음에 뭐 경인선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느닷없이 이제 광해원이 하나 딱 나왔다라는 거죠. 그럼 동학농민운동은 언제예요? 1894년이잖아요. 그러면 1894년 이후니까 얘네들을 고르면 안 되는데 광해원은 있겠죠. 그죠? 나중에 이름을 제중원으로 고쳤고요. 세브란스 병원으로 개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립광재원, 이건 1900년도에. 그 다음에 적십자병원, 대환의원 등이 있었습니다. 요 광해원도 여러분들이 제가 별표 쳐드렸으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지석영 선생님의 종두법 보국으로 천연두가 예방법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오게 됐죠. 자, 그 다음에 근대 교육. 이거는 팁으로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팁으로만. 원산 학사 1883년도에 원산 학사 최초의 사립학교예요. 근대적 사립학교. 어디에? 함경도 주민. 함경도가 원산에 있잖아요. 원산. 근대적 사립교육기관. 동문학
동문학. 동쪽으로 쭉 가면 어느 나라 나와요? 일본 나오죠? 일본에서 쭉 가면 어느 나라 나와요? 미국 나오죠? 그래서 특히 외국어 교육, 미국. 근데 이 동문학이 정부가 설치했다, 같은 해 설치했잖아요. 정부가 설치했다 해가지고 이거를 최초의 공립학교다 아니에요. 이거는 영어 강습기관이에요. 강습기관이에요. 학교가 아니라. 자, 그러면 학교는 뭐예요? 정부가 설립한 최초의 근대적 학교는 유경공원이에요. 공원, 공원 해가지고 파크가 아닙니다. 파크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외국어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신학문들도 많이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유경공원 출신 중에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완용이죠. 이완용. 네, 매국노 열심히 공부시켰더니 나라 팔아먹는데 참 머리가 비상한 놈이죠. 그 다음에 제일 많은 학교는 서양의 선교사들이 세웠던 학교들이 있죠. 뭐 배제학당, 경신학교, 이화학당, 정신학교 이런 학교들. 자, 그 다음에 가보개혁 때 여러분들 교육기국조서 누가 했죠? 이거 누가 했죠? 우리 정치할 때 배웠는데 고종이 했습니다. 고종. 그죠? 고종이 교육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선생님들을 기르는 한성사범학교, 그 다음에 소학교, 외국어학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고종이 제일 교육에 힘썼던 개혁은 뭡니까? 우리나라 스스로가 개혁을 했던 광무개혁이죠. 그래서 광무개혁 때에 실업학교가 나오는 거예요. 실업학교는 언제 나오니? 그렇게 딱 물어보게 되면은 광무개혁이에요. 우리의 산업을 육성시켜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인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인재 가르치는 학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업학교, 그 다음에 대성학교, 오선학교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신민회에서 만들어진 학교다라는 거였고요. 자, 그 다음 교육국조서 사료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국조서 지문 정부에 명하여 널리 학교를 세우고 인재를 양성하여 너희들 신민의 학식으로서 국가 중흥에 큰 공을 세우고자 하노니 왕실의 안전이 너희들 신민의 교육에 있고 또 국가의 부강도 너희들 신민의 교육에 있도다. 세계의 형세를 보건대 부하고 강하고 독립하여 웅비하는 제국은 다 인민의 지식에 계명하였도다. 지식의 계명은 교육으로 되었으니 교육은 실로 국가를 보존하는 근본이다. 교육국조서를 발표하고 나서 뭐 세웠다고요? 선생님 만드는 사범학교 세우고, 그 다음에 가장 어린애들 교육시키는 소학교, 그 다음에 외국어학교 이런 것들을 세웠다. 광무개혁 때 중점적인 학교는 뭐라고요? 실업학교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언론 한성순보, 이건 정부가 만든 거예요. 정부가 방문국 문자를 막 박어. 그래서 이 신문 만드는 기관이에요. 근데 이 한성순보가 열흘마다 한 번씩 나왔습니다. 열흘마다 한 번씩. 다 한문이에요. 한문. 열흘마다 한 번씩. 그러다가 나중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주보로 변경이 됐는데 나중에 폐간되고요. 독립신문은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신문. 무슨 신문? 한글로 된 신문이다. 근데 외국어도 있죠. 영어도 있죠. 자, 그 다음에 국어와 한문을 혼용했어요. 황성신문이죠. 아주 유명한 장지연의 시리아 방성대곡이 여기서 나왔어요. 요거 연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황성신문 연도. 이거와 자매신문이 누구예요? 부녀자 대상으로 제국신문이죠. 그래서 같은 해예요. 같은 해. 1898년. 그 다음에 너무너무 유명한 대한매일신보 1904년도에 양기탁, 그 다음에 베델이죠. 영국인 베델. 그죠? 이게 요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어떤 진정한 독립을 위해서 가장 많은 큰 공헌을 했던 신문이 바로 대한매일신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만세보가 있습니다. 이 만세보는 천도교의 기관지인데 천도교가 뭐를 계칭한 거라고 그랬습니까? 동학을 계칭한 거라고 그랬죠? 손병희 선생님이.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큰 역할을 했어요. 만세보가. 그래서 고종이 그 내탕금, 즉 왕실에서 쓰는 돈을 이렇게 만세보를 발간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그 돈을 주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경영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굉장히 어려워져 가지고
이 만세보가, 요 만세본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만세보가 혈앤누를 쓴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인직이 인수를 합니다. 이인직이 딱 만세보를 인수해요. 그리고 이제 대한신문이라고 딱 이름을 이렇게 바꾸는데, 이 신문이 나중에 친일신문으로 된다라는 거죠. 친일신문이 된다. 그래서 이 대한신문의 전신이 바로 무엇이다? 만세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손병희 선생님은 요거 대한신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손병희 선생님이 친일파를 전향했나? 아니에요. 요 만세보를 이인직이 나중에 인수하고 손병희 선생님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문을 뭘로 바꾼 거예요? 이름을 대한신문으로 바꾼 겁니다. 이게 친일신문 된다고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국학연구. 우리의 국어. 자, 갑오개혁 이후의 공문서에 국한문 혼용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공문서에는 무조건 뭐였어요? 우리 훈민정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문만 썼습니다. 근데 갑오개혁 이후에 국한문 혼용으로. 자, 그 다음에 국문연구소. 조금 있으면 또 나올 건데, 국문연구소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죠. 1907년도에 주식현 선생님, 지석현 선생님 주도로. 그래서 문법 주로 우리나라의 문법을 체계를 만드는데 엄청나게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역사. 너무나 잘 아시는 신채호 선생님, 그죠? 을지, 문덕, 이순신 이런 우리나라의 영웅적인 사람들의 어떤 정기를 써가지고 그 당시에 침체되어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어떤 민족적 자긍심을 이렇게 키워주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줬던 분이 바로 신채호 선생님이죠. 신채호 선생님이 굉장히 좀 과격한 부분이 있어요. 이 문덕이 형님, 이 문덕이 형님은 누구를 쳐보신 거죠? 중국을 쳐보신 거죠? 그 당시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 청나라 때 못된 짓 많이 했죠. 이순신은 누굴 쳐보신 거죠? 일본 애들 쳐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쳐보신 거예요. 이순신이 됐든 문덕이 형님이 됐든 열악한 환경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환경에서 완전히 상대방을 제압한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독사신론 같은 경우는 신문에 연재를 합니다. 신채호 선생님이 연재했던 그런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로 박은치 선생님 동명왕, 그 다음에 영계소문, 그래서 역사학식을 고취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태리 건국 삼걸전, 미국 독립인사, 뭐 베트남 망한 거 이런 것들도 등등이 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신채호 선생님 을지, 문덕, 이순신 요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예의 새로운 경향 보겠습니다. 이 당시 뭐 개항기 때에 새로운 어떤 서양 문물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죠? 신소설. 우리나라 최초의 신소설을 이인직의 혈인으로 보고 있어요. 뭐 안국산의 금수회의록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친일파가 되어버리죠. 그 다음에 신채시 새로운 형태의 근대적인 시,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 있었던 어떤 소설들, 어린이들이 읽었던 소설들을 번역했던 걸리버의 여행기, 이소부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뭐 신소설이 됐든 신채시가 됐든 이 당시에 우리나라 문학을 이끌었던 그 앞장섰던 사람들이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친일파가 되죠. 이인직, 최남선, 그 다음에 또 누구? 이광수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음악으로는 창가가 유행인데 창가가 뭐냐면 이 멜로디는 외국곡이에요. 외국곡. 그 다음에 가사는 우리말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대표적인 창가가 뭐가 있냐면 올드랭사인 있죠. 올드랭사인. 오랫동안 잠들었더니인가? 정든 내 친구여. 이게 스코틀랜드의 민요거든요, 원래. 근데 이제 이 음악 멜로디에다가 뭐를 붙였냐면은 이제 우리나라 가사를 붙인 거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래서 옛날에는 애국가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예, 이런 게 이제 창가다. 자, 그다음에 공연은 이제 대표적인 신재효 선생님, 여러분들 이 신재효 판소리를 정리하셨어요. 완전히 우리나라 유행했던 판소리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양식, 근대식 서양식 극장인 원각사에서 이러한 은색의 치악산 그런 연극 공연도 하였다였습니다. 자, 종교계에 보겠습니다. 종교계. 이 박은선 선생님은 아주 유명한 그 한문학자이시기도 해요. 우리나라 역사학자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임시정부에서 두 번째 대통령을 역임하시기도 했고, 그 다음에 참 유명하죠.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시는데 최초의 국장으로, 임시정부에서 최초의 국장으로 장례식을 치르신 분이기도 하고, 유교 구신론. 대표적인 유학자인데도 유학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 유교에 대한 어떤 철저한 반성. 그래서 앞으로 유교가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그 앞날까지 제시했던 것이 바로 이제 유교 구신론입니다. 자, 불교는 너무너무 유명한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조선불교 유신론이죠. 자, 유신론은 불교가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개혁해서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왜 불교가 미신이 왜 들어왔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좀 잘못된 것이 불교를 종교적인 어떤 차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불교 딱 보게 되면 스님들이 말이죠, 뭐도 합니까? 막 점도 보고 막 미래도 막 예언해주고, 그죠? 심지어 굿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이런 거 하지 말자. 네. 그 다음에 천주교는 뭐를 했느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프랑스하고 1886년도에 수교를 하죠. 그러니까 서양 국가들 중에서는 늦게 합니다. 뭐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늦게 하는 편이에요. 왜? 뭐 때문에? 바로 이 천주교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프랑스와 수교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천주교는 고아원이라든가 양로원 운영을 많이 했죠. 그 다음에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미국과 이제 수교하면서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럼 미국 선교사들이 했던 것이 이제 주로 뭐 했어요? 아까 나왔던 선교사들이 학교 많이 지었죠. 그 다음에 세브란스, 병원 이런 것들 많이 지었죠. 네. 자, 동학. 손병희가 동학을 뭘로 계칭했다고요? 천도교로 계칭했습니다. 만세보 발간했고 금방 안 있다가 이제 폐간됐죠. 폐간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경영난에 시달려서 누구한테 넘겼죠? 이인직이 넘겼죠. 그래서 이인직이 신문 이름 바꿨죠. 뭘로? 대한신문. 자, 그 다음에 너무너무 중요한, 대단하고 굉장하고 상당히 상한 대종교가 있습니다. 대종교. 이건 누구 믿는 거냐면 단군 믿는 거예요. 단군을 우리의 신으로. 나철 오기호. 나중에 우리가 독립운동사 할 때 배우겠지만 나철 오기호, 오적 암살단을 조직한 사람이에요. 오적 암살단은 누구예요? 을사오적이죠. 이완용을 비롯해서 5명의 매국노, 그죠? 그 했던 분이 굉장히 과격한 분들이에요. 나철 오기호. 이 종교는 말이에요, 단군 신앙을, 단군을 믿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어요. 단군을 믿는 것을. 그래서 굉장히 민족적인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쳐들어오고 참지 않아요. 그래서 이 대종교가 뭐에게? 우리나라 독립군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대표적인 독립군이 바로 뭐냐면 북로군정서군이죠. 북로군정서군. 이 북로군정서군을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김좌진 장군이죠. 김좌진 장군. 검자처럼 보이는데 김이에요. 김. 그죠? 이 종교로 무장이 돼 있던 독립군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종교로 무장되잖아요. 그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 진짜. 그러니까 종교가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 여러분들 그 이슬람교의 그 테러 집단들 보게 되면은 그 잘못된 종교로 무장돼 가지고 그죠? 뭐 자살 뭐 이렇게 폭탄 들고 막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자살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종교로 이게 무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 대종교를 그 이슬람 테러 집단하고 비교하는 게 좀 잘못된 비유긴 한데 그만큼 종교로 무장하면 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죠. 대종교 꼭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 한번 읽어볼게요. 사료. 유교의 3대 문제는 무엇인가? 첫째는 유교파의 정신이 전적으로 제왕의 편에 있고 왕편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교 믿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사대부들, 양반 있네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인민사회에 보급할 정신이 부족한 것이다. 셋째는, 둘째가 빠졌네요. 우리 대한의 육아에서는 쉽고 정확한 법문, 양명학을 구하지 않고 질질 끌고 되어가는 대로 내버려두는 공부, 주자학, 이것을 전적으로 숭상하는 것이다. 이것만 따지는 것이다 라는 거였죠. 다른 거는 받아들이지 않죠. 폐쇄적이죠. 사문난적이라고 맨날 욕하고 사형맥에서 죽이고, 이것이 박은식 선생님이 지적한 유교의 잘못된 점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유교 구신론이에요. 자, 그러면 일제강점기 때에 민족문화 수호운동을 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그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무지한히 노력을 했죠. 그 뿌리, 그 잔재가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얘네들이 만들었던 것이 조선사 편수의 어용단체예요. 이 단체는 좋은 거겠어요? 나쁜 거겠어요? 나쁜 거죠. 한국사를 왜곡하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왜곡하느냐? 타율성론. 니네는 자율적으로 못한다. 정체성론. 너네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다. 중세 봉건 사회에 머물러 있다. 당파. 조선의 멸망이 당파에게 있다. 이거죠. 여러분들 진짜 이걸로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조차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다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일본 애들이 심어놓은 식민사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눈 뜨고 가만히 그래 우리는 그래 이렇게만 있어야 돼요? 아니죠. 따박따박 너네들이 잘못됐어 라고 우리가 반발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사 연구. 자, 박은식 선생님 또 나오셨어요. 유명하신 분이죠. 역사 연구를 독립운동의 한 방법으로 인식을 하면서 혼을 강조합니다. 혼. 그러면서 박은식 선생님이 지었던 아주 유명한 책이 뭐라고요? 한국통사였죠. 그래서 이 한국통사 같은 경우는 그 역사학도들이 많이 배우는 교과서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 지열사. 자, 이분은 임시정부에서 2대 대통령 하신 분이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역사 연구를 독립운동의 한 방향으로, 그래서 독립운동 지열사,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결을 해 주십사.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신채호 선생님은 과격하신 분이에요. 난가사상. 난가하면 누구예요? 화랑이죠. 화랑의 어떤 정신을 말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임전무태, 싸움에 임하되 절대 물러설지 말아라. 그 난가사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조선상고사라고 한다면 이 조선상고사라는 것은 이 조선, 이성계가 만든 그 조선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상고사, 조선사 영구초 이런 것들을 저술했습니다. 과격하시죠. 난가사상, 신채호. 자, 신민족주의. 신민족주의는 이 두 분이 대표적인 민족주의인데 그 뒤를 이은 학자들이 신민족주의예요. 이 신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은 신채호 선생님이나 박은식 선생님을 약간은 비판하기도 했어요. 너무 민족주의, 국수주의적인 부분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박은식과 신채호의 민족주의가 국수적인 부분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도 좀 했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어떤 뿌리는 여기에 두고 있다라는 거죠. 정인보 선생님은 얼을 강조했어요. 얼. 문일평, 안지원 선생님과 더불어 조선학 운동을 했고요.
문희편 선생님은 심, 마음 심자죠. 자, 그 다음에 아주 잘 등장하는 분이 바로 또 요 분이죠. 백남원 선생님. 사회경제사학이에요. 조선사회 경제사를 저술했어요. 자, 이분은 뭐에 기반을 두었느냐? 사회경제사 뭐에 기반을 두었느냐? 마르크스의 유물론에 기반을 두었어요. 유물론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설명한다면 원래 역사, 그러니까 공산주의죠. 마르크스는 공산주의를 처음으로 이제 이론을 정립한 사람인데, 유물론이라는 거는 세계 역사가 물질에 의해서 진행되어져 왔다라는, 한마디로만 그냥 얘기한다면 그거예요. 그게 이제 유물론인데, 그래서 물질이 더 중요하다라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인데, 그 어떻게 본다면은 좀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백남원 선생님이 조선사회 경제사에서 왜 이 마르크스의 유물론을 들어와서 했느냐? 바로 일본 애들의 이 정체성론 때문에 그래요. 너네들의 역사는 중세 봉건 사회에 멈춰 있다. 무슨 소리야? 우리의 역사가 왜 중세 봉건 사회에 멈춰 있어? 그러면서 이 마르크스의 유물론을 가지고 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가는 것처럼 앞서가지 못하지만 발맞추어 가고 있어. 보편적으로 우리는 가고 있어 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마르크스의 유물론적인 어떤 역사 진행의 방식은 거의 모든 인간 사회가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다라는 걸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일제의 정체성론을 비판하는 이론으로 쓰였다라는 겁니다. 백남원 선생님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실증주의사. 실제로 증명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손진태, 이병도 이런 사람들이에요. 문헌 고증을 통해서 객관적 사실을, 그래서 진단학회, 손진태, 이병도, 진단 확보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 실증주의 사학을 이렇게만 배우는데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병도는 대표적인 친일 역사학자로 나중에 전락을 합니다. 근데 실증사학이죠. 일본 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식민사학, 실제로 증명합니다. 근데 증명이 안 되면, 일본이 만들어 놓은 그 식민사학이 증명이 안 되면 우리는 할 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실증사학은 그런 면에 의해서 좀 후대에 비판을 받는 면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남원의 조선사회 경제사 그 사료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조선의 역사 발전의 전 과정은 가령 지리적 조건, 인종학적 골상, 문화 형태의 외형적 특징 등 다소 차이는 인정되더라도 외관적인 소위 특수성은 다른 문화 민족의 역사 발전 법칙과 구별되어야 하는 독자적인 것이 아니며 세계사적인 이론론적 역사 법칙에 의해 다른 민족과 거의 같은 궤도로 발전 과정을 거쳐왔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이 여기에 나와져 있죠. 그래서 백남원 선생님의 사회경제학적인 그런 역사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어연구. 조선어 연구회 1921년도 10년 뒤가 이제 1931년도. 그러다가 대한제국 시기 때에는 언제였어요? 그 전에 국문연구소였죠. 국문연구소. 주시경 지석현 선생님이 국문연구소가 조선어연구소로, 조선어연구소가 조선어학회로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국문연구소에서는 뭐를 주로 이제 강조를 했었죠? 우리나라 문법을 좀 체계적으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것이죠. 그럼 조선어 연구소에서는 뭐를 했느냐? 이거 한 가지. 한글날 제정했어요. 한글날. 각야날. 우리가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지금은 하잖아요. 옛날에는 각야, 거겨, 고겨, 구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각야날 했어요. 요거하고 조선어학회가 1931년도 하는데, 조선어학회에서 제일 한 일이 많아요. 한글 맞춤법 통일안. 문법이잖아요. 문법.
이걸 통일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표준어 나온 거예요. 표준어. 표준어가 나와야 맞춤법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외래어 포기법. 그리고 뭐가 맞는 말인지 아닌지. 우리나라의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뭐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말 사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걸 편찬 시도까지만 했다. 왜? 일제애들이 너네 독립운동단체지 하면서 조선학회를 해체시켜버렸어요. 11년 만에. 이거 영화로도 나왔죠. 말모이라고. 영화로도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거 계승하는 거예요. 국문연구소, 조선어연구회, 그 다음에 조선어학회. 제일 많은 일을 했던 것은 조선어학회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조선어연구회에서 했던 거 하나만, 각약날 요것만 기억해 달라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조선어학회가 몇 년도에 해산됐니? 요런 거 치사하게 물어보는 문제 나왔어요. 치사하지만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치사하지만. 에이 치사해. 1942년. 옛날에 1942라는 오락 게임도 있었는데. 자, 어쨌거나. 자, 종교단체 보겠습니다. 천주교. 천주교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고언양로원. 그런데 의민단이라는 무장단체가 있었어요. 천주교 신자들이. 의민단. 원래 천주교가 일제시대 때 일제의 부역행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좀 욕을 많이 먹었는데 요건 기억해 두세요. 항일 무장단체 의민단. 개신교는 교육과 의료사업 전개했고요. 그 다음에 신사참배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는 신사참배 거부 때문에 쫓겨나는 그런 개신교 선교사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천도교는 3.1운동 주도했죠. 여러분들 이 3.1운동은 종교교회들이 주도한 건 잘 알고 계시죠? 3대 종교죠. 천도교, 그 다음에 뭐죠? 예, 개신교, 기독교. 여기 나와 있는 개신교, 기독교. 그 다음에 불교예요. 천도교는 누구? 손병희 선생님. 불교는 누구? 한용운 선생님. 그 다음에 개신교는 이승훈 선생님. 개벽, 신여성 등이 잡지를 발간했고요. 대종교, 여기 또 나와요. 대종교. 대단하죠. 대종교. 만주에서 중강단이란 단체가 뭘로 발전합니까? 북로, 군정서군, 서로, 군정서군 이렇게 독립군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누가 만들었다? 나철, 오기오다. 자, 불교 사찰령 폐지 운동을 전개합니다. 누가? 한용운 선생님이. 일제애들이 사찰령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불교 사찰을 감시하고 그랬던 것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개했고요. 그래서 한용운 선생님이 불교 유신론 이것을 전개했었죠. 아까 나왔죠. 그 다음에 원불교, 불교 일종인데요. 원불교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누가 나오냐? 박중빈 선생님이 창실했어요. 어떤 생활불교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불교는 생활적인 면으로 접근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검 절약하자, 허례허식 폐지하자, 미신 타파하자, 금주, 그 다음에 금연하자,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것이 바로 원불교다. 누가? 박중빈 선생님이 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끝으로 예술 활동 보기 전에 대종교의 활동 요 사료 한번 보겠습니다. 대종교의 간부 서일이 독립군의 수령으로 그 교도를 이끌고 일본에 항전했으나 대종교는 곧 반동군단의 모처로서 종교를 가장한 항일단체이다. 이 단체가 중국 영토에서 활동하고 있으므로 책임을 지고 이를 해산해야 한다. 미세아 협정. 미세아 협정은 바로 뭐예요? 중국의 군벌과 이 조선총독부의 그 미세아가 협정을 한 거죠. 그래서 1920년대에 활용을 했던 독립군들을 중국 애들이 잡으면 어떻게 해라? 우리한테 넘겨라. 그래서 비밀리 협정을 한 거죠. 이게 미세아 협정입니다. 대종교에 대해서 상당히 일제애들이 안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사료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문학활동 보겠습니다. 문학활동. 최남선 아까 나왔죠.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광수 최초의 근대소설 무정을 지었는데 이 둘 다 뭐가 됩니까? 나중에 친일파는 전락한다라는 거고 1920년대 한영훈의 님의 침묵 이성화의 빼앗긴 대로도 봄이 오는가 그 다음에 낭만주의 문학이 들어옵니다. 낭만주의 문학 20년대. 그러니까 20년대에는 문학 작품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뭘까요? 일제의 통치 방식이 뭐였기 때문에? 이른바 문화 통치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낭만주의, 그래서 창조, 폐허, 뭐 백조 이런 것들이 나오고 사실주의 문학도 나오고, 그 다음에 20년대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 신경향파 문학. 여기에서 카프라는 것이 나오는데 사회주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건데, 카프가 도대체 뭐냐? 카프가 조직의 이름이에요. 신경향파 문학. 이 문인들 조직의 이름을 카프라고 불러요. 카프. 즉 프롤레타리아 문학이에요. 프롤레타리아. 이 P가 프롤레타리아거든요. 프롤레타리아. 이 프롤레타리아가 뭔 뜻이냐면 무산계급이에요. 무산계급. 그러니까 재산이 없는 계급들. 그러니까 사회주의죠. 그 프롤레타리아 동맹입니다. 어디에 있는? 한국에 있는 아티스트. KA. 이게 신경향파예요. 카프예요. 그럼 20년대에 이것이 유행했던 이유는 20년대에 우리나라에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유입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사 할 때 20년대 뭐 학생운동이라든가 또 노동운동이라든가 또 농민운동이라든가 여성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잖아요.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문학도 카프라는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그런 무슨 문학? 다른 표현으로는 계급주의 문학.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짜증이 나죠. 자꾸 계급주의 그러니까 30년대 들어오게 되면서 사실주의 문학으로, 이 프로 문학이 바로 뭐냐면 이 프롤레타리아 이거 말하는 거예요. 프로 아마추어 그거 아닙니다. 네. 자, 그런데 30년대 이후에는 사실은 이게 많이 친일 문학, 얘네들 다 쳐 죽일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저항 문학도 있습니다. 이육사 선생님,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윤동주, 시문 이런 분들이 이제 저항 문학으로 유명했던 분들이죠. 자, 예술 활동 보겠습니다. 그 외에 예술 활동. 음악으로는 홍남파, 현재명, 윤구경, 반달, 안익대, 애국가. 홍남파라든가 현재명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친일로 전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술로는 한국화. 한번 그냥 쭉 이름만 보세요. 시험에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서양화가로는 고이동, 나혜석, 여리화가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이중섭 선생님이 있습니다. 민족적 정서인 소 그림을 그렸다. 소. 우리나라는 소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죠. 소가 집보다 더 비쌌으니까. 예. 그래서 옛날에는 이 집안의 가장들이, 농민들은 제일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소 밥 주는 거, 소 염을 주는 거였어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소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근데 소 눈을 보면 눈이 이렇게 껌뻑껌뻑 이렇게 되게 순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중섭이 그린 소의 그림은 그런 소가 아니라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소예요. 역동적인. 마치 그 투사가 이렇게 빨간 이게 보자기 들고 막 그 소한테 약 올리듯이 그때 나오는 소처럼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그래서 소는 우리 민족이고 그냥 가만히 있는 소가 아니라 일제에 대항하는 역동적인 그런 의미로 소를 그렸다라는 겁니다. 영화로는 조선 키네마라는 조직이 있었고 너무너무 유명한 나운규 선생님의 아리랑. 본인이 각본도 쓰고 감독도 하고 주연 배우도 하고,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 춘사 영화제라는 그런 영화제가 있었어요. 이 춘사가 바로 나운규 선생님의 호예요. 호. 영국으로는 도쿄 유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토레가 있었고요. 극예술연구회 유치진의 토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사람도 나중에 친일파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항기와 그 다음에 일제 강점기 때까지의 문화, 역사 또 학문의 모습을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단원 보충 내용들 한번 책으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그 보충으로, 심화적인 그 보충으로 짚어보도록 하고요. 뒤에 나와 있는 감잡기 문제까지 해서 학문, 문화 요 테마를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